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의원들의 질의에 버럭 화를 내거나 막말성 내지는 황당 답변도 서슴지 않아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각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노영민 실장과 통합당 의원 간에 김정재 의원인가요? 네. 이렇게 말씨름이 있었던데 네. 우선 그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네. 노영민 실장은 지금 집값이 안정 추세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도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또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체감과는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집값들이 상승하고 있고 또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고 참모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유는 이거죠. 사실 이 정부는 지금까지 집권 4년 차인데 네.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단 어떠한 것도 사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어떠한 정부도 사실 이 정책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하면 되는 거죠. 신이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어떠한 정책도 사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때마다 사실은 이 방향을 전환해서 수습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정부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물론 코로나19의 제2차 확산으로 지지세가 다시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 한 30% 정도의 지지율이 지금 거품처럼 빠져나갔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전부 다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어저께 운영위만이 아닙니다. 국토위, 운영위, 뭐 법사위, 상임위를 막론하고 전체 상임위에서 거의 부동산 문제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운영위 말씀하셨듯이 운영위는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질문을 하는 자리였는데 김재정 의원 특히나 이제 노영민 의원의 그 아파트 매매를 둘러싸고 콕 집어서 좀 질문을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파트값 오른 게 우리 정권에서 올랐느냐, MB 정권에서도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답변을 하는 것도 좋고 반박을 하는 것도 좋지만 팩트는 정확해야죠. 팩트는 정확해야죠. 비서실장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왜냐하면 정책에 정말 모든 정책의 최일선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면 어떤 정책을 펼 때 어떤 시각으로 이 정책을 피는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만 그 근거를 통해서 이 정책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데 아니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 때 17번이나 사실 부동산 정책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56%나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내려갔어요. 그때 왜 그 아파트 정책을 뉴타운 정책이랑 뭐 해갖고 굉장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올랐습니다. 단 10%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까지 28%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 오른 건 오른 건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르지 않았다. 다른 정부가 더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팩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영민 씨 같은 사람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외계인이 아니냐, 네. 달나라에서 온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고를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번이나 지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실패하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까지도 경제정책이 실패됐다고 스스로 예. 자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다수가 지지한다면은 이렇게 23번이나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더군다나 해당 그 아파트 두 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물론 말도 바꾸고 입장도 바꾼 것도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어저께 벌어진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파느냐, 뭐 강남 아파트를 먼저 파느냐를 둘러싸고 사실상 논란의 어떤 중심이 섰지만 그렇게 순서를 바꿈으로 해서 1억 9천만 원이나 절세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지정된 곳에서 그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강남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2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교묘하게 어쨌든 2억을 절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8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1년에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에 나눠 보니까 이득을 본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3년 동안에 5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오른 것은 8억 5천만 원 중에 3억 5천. 3억이고요. 예,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은 당사자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마치 자기 아파트를 이렇게 이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폈나 하는 비판도 있는데. 이 의원이 김재정 의원이 아마 그렇게 질문했나 봅니다. 김정재 의원이 혹시 그렇게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을 가장 죄악시하는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네, 그렇죠. 그런데 비서실장한테 3억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5억에 지금 불로소득을 낮게 만들었으니까 그거 기부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대답은 난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더군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처음엔 뭐 글쎄 하고 대답을 하다가 약 1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 표준 근거 중에 하나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도 국토부 장관 김현미하고 또 경실련하고 계속 싸웠던 문제도 그 중위값이 얼마냐를 놓고도 서로 시각차가 감정원 평가하고 KB 평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딪혔던 문제라면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얼마나 쟁점이 되는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이 나는 잘 모르겠다는 투로 대답을 했다가 한 1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10억 정도 된다는 것도 사실 뭐 김현미 장관은 8억 5천이라고 어저께 국토위에서 얘기했거든요. 서로 말이 다른 거고 일단. 그리고 10억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어저께 제가 시세를 또 보도된 걸 봤더니 강남구는 16억 이 평균가입니다. 서초구 16억, 용산 12억, 송파 12억, 광진 10억이에요. 그러면 강북의 몇 개 그 지역들 좀 아파트 값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만 다 합쳐서 뭐 8억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도 못하고 그 대답한 수치의 근거도 사실은 불명확하다 이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어제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성남 그린벨트에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 뭐 이런 의혹들을 과거에도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3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렸다. 그때도 뭐 누구라고 딱 지명은 안 했지만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지인으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처남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묘목 식재업을 하는 처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면 되는데 허공에다가 묘목 식재업을 하느냐 그리고 허참하면서 네, 제대로 된 그렇죠. 답변조차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어저께 어떤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노영민 실장이 대답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처남이 이 나무를 심어서 이제 그 파는 묘목식재업을 하는데, 아니 당연히 묘목식재업은 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역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묘목식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그 묘목식재업을 하느냐의 근거도 중요한 것이고, 아니 수도권 일대에 묘목식재업을 한다고 해놓고 땅 사놓고 그게 형질 변경해서 대부분 그래요. 네, 형질 변경 나중에 해서 차익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는 농업은 아니지만 묘목식재업 같은 것을 핑계로 대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많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거기다 대놓고 묘목식재업을 어디다 하느냐 하고 공격을 해버리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도 못하는 윤영이가 있습니까? 윤영이가 당연히 대통령을 그렇죠. 포함해서 청와대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 그런 참 뭐랄까요? 너무 아나무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2,500평 정도를 가지고 성남에서 묘목 식재업을 한다면은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묘목 식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뭐 이렇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이렇게 했을 경우 그것이 뭐 식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기 내지는 여러 가지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질의도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봉쇄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묘목식재업을 한다고 한다면 간단해요. 국세청에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국세청에 당연히 뭐 이 자료들이 있을 테고, 또 묘목식재업을 했다면 나무를 샀을 텐데 나무를 산 뭐 근거 자료도 사고 있을 파는 테고. 그런 그 근거 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 묘목식재업이라는 게 아마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나무를 산다고 했을 때 뭐 열매 과실수가 아니라면, 나무를 사고 파는 거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것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 비료를 줘야 된다든지 여타 상당히 많은 그런 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이 사람은 묘목식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건 뭐 근거가 뭐 너무 확실한 것이고, 농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농지에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근거가 없으면 이게 시세 차익 같은 게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려고 했겠느냐. 근데 아마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됐다, 그것은 국민들한테 뭐 사과를 한다, 이러면 사실 그거 갖고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무오류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수령론에서 나오는,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김정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판에 자꾸 공산국가 지금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공산국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만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무조건 우리는 옳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DNA에는 악함이란 없다. 거의 이런 식으로 종교화된 그런 이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들의 답변도 과거에 비해서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특히 도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억지 주장 같은 것을 청와대에 오고 코드를 맞추느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30대들이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산다고 한다는데 참 안타깝다. 그 30대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고 집을 장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30대에 장만을 해야지. 어느 세월에 합니까? 왜 또 그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정책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정말 집을 살 기회가 없겠다. 그렇죠.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생진망인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번 생에선 집 사기는 망했다. 뭐 이런 말까지도 지금 돌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장관은 그러면 다주택자가 내놓은 것을 그럼 누가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또 하나가 대표적인 이 정부 들어서의 증상이 이겁니다. 모든 정책의 실패를 어떤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예. 적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 문제, 아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입니까? 그리고 집을 임대를 놓은 사람들이 적입니까? 당연히 임대를 하거나 혹은 집을 살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욕망이죠. 집 가지려고 하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남에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니, 뭐, 그, 조국의 부인은 뭐, 강남에 건물 사는 게 꿈이라고, 그, 버젓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강남이 아니라 집을 사는 것. 그러니까,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을 잡으면 임대료가 낮아지나요? 저는 부동산도 경제인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뭐 너무 폭등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죄악시 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당연히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 강북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임대가 많이 늘어나고 또 뭐 임대 아파트가 늘어나면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치 그 30대가 잘못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언론, 뭐, 소병훈 의원인가요? 어저께 그. 소병훈 의원. 예. 네. 언론 탈을 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폭등하고 있다라는 언론들이 지금 기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걸 뭐 언론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맞장구를 치면서 뭐 7월 통계는 뭐 잡히지도 않 7월의 통계는 원래 이 임대차 보호법 3법 이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맞장구를 치는데 이 집단은 어쨌든 다 적입니다. 언론 예. 탓이고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 탓이고 집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 탓이고 적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노재봉 전 총리가 얼마 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의 정치 기술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그를 통해서 적을 만들어서 증오와 분노심을 복수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정말 꼭 그러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더 씌우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분노, 어떤 그 열패감, 좌절감을 거기다가 쏟아붓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매우 점잖은 신분이고 과기관 표현을 안 하시는데 뭐 어제 또 답변에서 애결이 답변에서 보니까 지금 지난번 광화문 집회 시위를 허가한 판사 때리기에 또 앞장을 섰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추미애는 말할 것도 없는데 물론 그 판사의 어떤 판결의 결과가 국민 전체한테 다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갖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법제도가 제도화된 건 근대 이후인데, 네. 근대에서 왜 사법제도를 이렇게 검찰이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또는 재판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변호하는 이렇게 삼륜을 만들었냐 하면 바로 그 직전까지, 중세까지 그냥 국민들이 사실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마녀 사장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수가 이 사람 죽여 그러면 죽여야 되고 이게 잘못했어 그럼 잘못됐는데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중으로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중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이라는 그런 명문화된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행정법원의 결정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 그 결과가
이런 어떤 정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확산에 일부분 이렇게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우리가 집회를 제한적으로 어떻게 해서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자 하는 시각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그래 무엇이 사실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 공방은 벌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조건 한쪽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날도 그 재판장이라고 해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우려를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집회 및 이 시위 또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의 2인자, 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라는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두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재단한다? 이건 상권분립에도 명명백백한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또 다른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 판결을 내릴 시점, 그 이전에 이미 그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거, 네네. 집회 허가에 해달라. 그 판사가 그런 판결에 대해서 숙고를 하는 그 기간 중에는 이 코로나 확산 문제가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8.15 이후부터 이 본격적으로 재확산 문제가 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알아서 말하자면 헌법적 기본권까지를 제한하라는 그런 유헌적인, 위법적인 판결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법을 가장 수호해야 할 추미애 장관까지도 사법당국이 책상에 앉아서 그런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는데 그럼 판사들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갖고 우리 기자들처럼 판결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판사들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가 책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 입으로도 무슨 혁명 얘기를 하는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혁명이란 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혁명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존 질서를 이 적으로 돌리고 그 적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발생했다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사법부까지도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법부까지도 선출된 권력의 밑에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요. 네.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저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중국 혁명 이후에 홍위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혁명 이후에 홍위병들한테는 어떠한 법과 제도도 없었어요. 그 위에 자신들의 뜻만이 사실은 모든 질서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우린 전 인민의 뜻에 따르고 있다. 전 인민들이 한 뜻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이라 한다면 국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선출해 줬으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은 두 글자죠. 독재입니다. 상권 분립을 상권 분립을 왜 했냐면 어느 특정한 1인이 어떤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두 번째 다중의 폭력, 다중이 이것을 그 한쪽으로 권력을 다 가진 것, 이것도 사실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상권 분립인데 그래서 사법부를 독립시켜 준 건데 이 사법부마저도 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판결을 받아내겠다라는 의지. 근데 이런 위헌적인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추미애 장관의 얘기를 하나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도 그 법사위에서 자기 아들 휴가 특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은 자기 아들 얘기만 나오면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전주의 의원이 통합당에 그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내 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해서 했다는데 병가 기록이 없다. 왜 없느냐? 이 문제가 나오니까 또 버럭 그냥 하면서 또 지금 현재 서울 동부지검인가요? 거기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하니까 검찰이 당장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라 하고 뭐 큰 소리를 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검사들이 수사를 저렇게 못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장관이 자기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우겨대는데 그렇죠. 그 수사를 해서 지금 뻔하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관 눈치 보라고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자기가 말로 그거 왜 빨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 지휘권 발동하면 되겠네요. 예. 수사 지휘권 그렇게 뭐 정가의 보도처럼 아무데나 막 그 휘둘러대는 그 수사 지휘권 이번에 수사 지휘권 발동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빨리 수사하라라고 지휘 내리시면 되고요. 아마 동부지청장이 이번에 자기 사람이죠 또 이제 꽂아 내렸죠. 자. 뭐 눈치 보는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알아서 이거 덮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검언 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검언 유착이 도대체 실체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실체 없었잖아요. 자기가 만든 말이고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왜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전혀 유착이 아니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까지도 검언 유착이라는 말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해명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 장관 흔들기 아닌가 생각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저는 우스꽝스러운 게 추미애 TV요? 뭐 법무부 무슨 그 유튜브인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아들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어저께 법사위에서 따져 물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추미애 TV가 당신 적이냐 개인 무슨 유튜브냐 어떻게 그 법무부 예산 갖고 하는 것에 더군다나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검사들이 수사하겠습니까? 못하죠.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뭐 오만 방자하게 지금 이럴 때는 없습니다만은 장관들, 뭐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국회 답변 태도라든가 내용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을 알기를 발톱 밑에 먼만큼도 알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